이 영화 보다가 이렇게 공감도 되면서 이렇게 짜릿했던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게 정말 상상력의 끝판왕 같긴 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다중우주입니다. 버스 점핑이라고 영화에서 등장하는데요. 그 버스 점핑을 하기 위해서 책상 밑에 있는 껌을 떼서 먹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제 채널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보통 사람들이 이 영화 제목을 줄여서 에에올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저도 에에올이라는 이름으로 이 영화를 부를 생각입니다. 에에올을 감독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다니엘 관 그리고 다니엘 샤이너트.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함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감독을 부를 때 복수형으로 다니엘즈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즈. 이 두 감독은 에에올 전에 스위스 아미 맨이라는 아주 기발한 아주 극단적인 B급 감성의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큰 주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에에올은 아카데미상에서도 무려 7개 부문에서 수상을 한 상당히 작품성도 뛰어나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은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영화 보다가 이렇게 공감도 되면서 이렇게 짜릿했던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게 정말 상상력의 끝판왕 같긴 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다중우주입니다. 버스 점핑이라고 영화에서 등장하는데요. 그 버스 점핑을 하기 위해서 책상 밑에 있는 껌을 떼서 먹는 이 영화에 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배우가 에블린의 남편인 웨이몬드 역할을 한 캐후이 콴이라는 남자 배우입니다. 이 남자 배우가 사실 제가 젊었을 때 본 영화에도 나왔었어요. 그게 바로 이 인디아나 존스에서 아역 역할을 했던 배우인데요. 사실 이분이 인디아나 존스 이후로는 많은 영화에 출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 이 에에올에 출연해서 나무조연상을 받는 그런 일이 또 생기기도 했죠. 이 영화에서 세무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에서의 이름은 디어드리라고 불리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여성 배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이 나온 영화 중에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배우의 이름은 제이미 리 커티스라고 불리는 여성 배우죠. 에에올에서 다른 많은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일종의 재미로 굉장히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에에올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영화에서 차용한 그런 영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에올에서 차용한 장면으로 제가 기억하는 영화 몇 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에에올을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소세지 핸드 있죠. 이 덜렁덜렁한 이 소세지 핸드에 관련된 영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소세지 손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 출연하게 되는지를 에에올에서 그리냐면 아주 오래전 옛날에 영장류 집단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평범한 손가락을 갖고 있는 이 종은 멸종하고 결국 이후에 인간으로 그렇게 진화하게 된 종이 바로 이 소세지 핸들을 갖고 있는 그런 영장류 종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유명한 SF 영화죠.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년의 앞부분에서도 영장류 종들 사이의 경쟁에서 동물의 뼈를 들고 상대를 공격한 어떤 무기를 사용하게 된 영장류가 이후에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라는 그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그 장면과 에에올에서 소세지 핸들을 갖고 있는 종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장면을 굉장히 비슷하게 이 감독이 촬영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그 영화를 좋아하신 분이라면 이 에에올에서도 이 장면도 여러분이 유심히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에에올에서 또 오마주를 한 흥미로운 영화가 바로 라따뚜이라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요리사의 모자 그 안에 생쥐가 들어가서 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요리사의 요리를 도와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이 에에올에서의 라따뚜이가 그려진 모습이 저는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에블린이 라따뚜이가 아니라 영화를 다르게 기억해요. 라카쿤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라쿤 이 너구리잖아요. 그래서 에블린이 어떻게 기억하냐
기억하냐면 생쥐가 아니라 너구리가 이 요리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화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홀에서는 에블린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라카쿤이라는 영화가 정말로 영화로 존재하는 다중우주,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너구리가 요리사의 역할을 하는 다중우주, 이렇게 두 겹의 다중우주를 라따뚜이 이 영화에서 차용한, 상당히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 영화 에어홀에서 다중우주에서 웨이먼드와 에벌린이 나이가 든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둘이 만나서 동양 쪽으로 보이는 어떤 밤거리를 둘이 걷는 이 장면은 화양연화라는 영화 장면의 모습을 또 차용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에어홀이 동양 쪽 나라였던 것 같은데요. 그 나라에서 개봉할 때 이 포스터 모습 자체가 화양 영화의 영화 포스터하고 정말 닮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에어홀을 만든 감독이 화양연화라는 그런 영화에서의 어떤 미적 감각, 색상, 색감, 그리고 도시의 풍경 같은 것을 에어홀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걸 볼 수 있죠. 이 에어홀이란 영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화는 아마도 매트릭스 1이라는 영화일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들 중에 매트릭스 1에 등장했던 대화가 아무런 변화 없이 거의 똑같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다중우주에 있다가 다른 우주로 가려면 어떤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때 다른 출구를 부탁해 라는 대사가 매트릭스 1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트릭스 1의 네오가 고민을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라는 그 대사가 있는데 거의 똑같은 영어 표현으로 에어홀에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알파버스에서 젊은이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 딱 하나의 사람이, 사실 이게 조부 투바키죠. 조부 투바키만이 이제 살아남았다.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에블린도 물론 특별한 사람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대사도 매트릭스 1에 등장하기도 해요. 매트릭스 1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에이전트 스미스가 총을 쏘면 네오가 이렇게 뒤로 누워서 총알을 피하는 장면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에어홀에서도 에블린이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걸 피하는 장면에서 칼을 피할 때 이렇게 누워서 피하는 장면도 매트릭스 1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또 매트릭스 1에서 네오에게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총을 발사하는데요. 총알이 막 날아오는 걸 네오가 손바닥을 딱 펼치면서 총알을 멈추고, 그럼 총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래로 우수수 떨어지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에어홀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총을 막 쏘는데 에벌린이 그 모든 총알들을 구글리 아이라고 하죠. 이 눈동자 모양의 모습으로 바꿔서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매트릭스 1에서 가지고 온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명확해 보였어요. 자, 지금까지 에어홀에 반영된 다른 여러 영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제 채널이 이게 과학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 얘기를 조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에어홀의 과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큰 두 개의 주제는 바로 카오스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다중우주, 이렇게 두 개념을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게 될 것 같아요. 카오스라는 현상이 과학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세기 중후반 기상학자인 로렌츠의 연구에 의해서입니다. 이 로렌츠가 어떻게 해서 이 카오스를 재발견하게 됐는지 그 일화가 잘 알려져 있어요. 로렌츠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계속 이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컴퓨터 계산을 쭉 이어가다가 잠깐 컴퓨터 계산을 멈추고, 그때 컴퓨터 메모리에 들어있던 숫자를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된 숫자가 0.506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로렌츠가 종이에 0.506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해서 아까 중단했던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산을 이어간 거예요. 자, 이게 로렌츠가 얻은 첫 번째 결과입니다. 계산하다가 잠깐 멈추고 프린터로 숫자를 출력한 다음에 프린터에 찍힌 숫자를 보고 그냥 이어서 계산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로렌츠가 도중에 중단하지 않고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결과죠. 로렌츠는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가 처음에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대요. 근데 막상 결과를 얻고 보니까 두 결과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로렌츠가 상당히 위대한 과학자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저라면 계산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했더니 결과가 다르네. 아이 그럼 뭐 다음부터 멈추지 말지 뭐 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로렌츠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두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을 찾아내게 돼요. 첫 번째 방법 기억하시죠? 계산을 하다가 계산을 도중에 멈추고 종이에 출력한 그 첫 번째 방법에서 종이 프린터로 종이에 출력한 숫자는 0.506이었는데 막상 그때 컴퓨터 메모리 안에 들어있던 숫자는 0.506 12, 즉 0.506과 비교하면 0.0001이라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로렌츠는 0.0001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로 계산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요즘 과학자들은 카오스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카오스 현상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 값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정확히 같진 않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결과가 점점 벌어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결과가 극단적으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 그거를 카오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로렌츠가 이 현상을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발견한 다음에 학회에서 이 결과를 발표할 때 이 청중들을 위해서인지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해요. 그 비유가 바로 여러분 모두가 들어보셨을 바로 그 나비 효과입니다. 로렌츠가 어떻게 이 카오스 현상을 비유하냐면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살짝 퍼덕이기만 해도 그 효과가 결국 연결된 관계들로 인해서 증폭돼서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비유로 카오스 현상을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터플라이 이펙트 혹은 나비 효과라고 불리는 비유를 로렌츠가 처음 한 사람입니다. 뭐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나비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나비 한 마리를 못 날게 하면 다음에 잠자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잠자리 날개가 퍼덕여도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결국 로렌츠가 발견한 나비 효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카오스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로렌츠가 버터플라이 이펙트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죠. 이 카오스 현상이 발견된 이후로 저는 이게 저와 같은 물리학자들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철학자들에게도 상당히 큰 깨달음을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미래가 결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결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로렌츠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비록 어떤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는 양상이 딱 하나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하는 그 값, 그걸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조건의 값을 무한대의 정확도로 특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결정론을 따르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카오스가 우리 모두에게 준 굉장히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에올, 이 영화에서의 아이디어가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차이가 작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처음에 차이가 더 커지면 결과는 더 달라지겠죠. 바로 이 이야기가 에올 영화에선 버스 점핑이라는 아이디어의 기반이 되는 그런 과학적인 이론이 되는 거죠. 버스 점핑이라고 영화에서 등장하는데요. 버스 점핑이 버스가 우리가 타는 시내버스는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우주를 유니버스, 다중우주를 멀티버스라고 하잖아요. VERSE, 바로 그 버스가 버스 점핑의 그 버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우주에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른 우주로 건너가고 싶어요. 그럴 때면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선 도저히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황당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오스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도착하는 그 다중우주가 지금 우주와는 극단적으로 다른 우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재밌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사소한 결정들이 엄청난 차이로 이어진다. 결정의 갈림길마다 우주가 분열돼서 통계적으로 전혀 개연성이 없는 생뚱맞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먼 우주로 갈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먼 우주로 가려면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하는 행동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일수록 버스 점핑에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버스 점핑을 할 때 이 등장인물들이 하는 황당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이먼드가 보통 우리가 입술 마르지 말라고 입술에 칠하는 거 있죠. 뭐라고 하죠 이걸? 립밤, 립글로스 같은 걸 칠하잖아요. 웨이먼드가 지금 현재 우주에서 그걸 먹습니다. 지금 아무도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정말 황당한 선택이고요. 그 황당한 선택으로 인해서 웨이먼드가 먼 우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책상 밑에 누가 껌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 간혹 여러분도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 껌을 떼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버스 점핑을 하기 위해서 책상 밑에 있는 껌을 떼서 먹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어드리, 이 세무 공무원이 종이를 이마에다가 대고 스테이플러로 박습니다. 그것도 진짜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황당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그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보다가 이렇게 공감도 되면서 이렇게 짜릿했던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게 웨이먼드가 먼 우주로 가기 위해서 손가락을 펼친 다음에 얇은 종이로 이렇게 뱁니다. 그럼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아프죠, 그죠? 근데 이게 해보시면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가 종이에 손을 베잖아요. 이것도 버스 점핑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끔찍한 모습도 있는데 이거는 영화를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버스 점핑이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카오스 이론을 생각해서 감독들이 이 영화에 이런 아이디어를 도입한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진화의 과정에서 소세지 핸들을 갖고 있는 영장류가 결국은 지구의 생명에서 우위를 점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관계된 과학적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걸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 생물학자였던 이 스티브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제안한 사고 실험이 있어요. 이 사고 실험이 워낙 유명해서 이름도 있는데요. 이거를 생명의 테이프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지구에서 생명들이 이렇게 진화해 왔잖아요. 이 생명이 진화한 모든 과정이 담겨 있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기를 해요. 공룡이 살았을 때까지 이 테이프를 되감은 다음에 거기서 다시 진화를 시작한다면, 즉 생명의 진화의 테이프를 되감기해서 다시 재생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이곳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티브 제이 굴드가 하게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의 과정은 굉장히 무작위적인 확률적인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과정들이 꽤 많았거든요. 따라서 진화의 생명의 테이프를 다시 되감은 다음에 재생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굉장히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장면이 앞에서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장면을 차용한 소시지 핸드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범한 손가락을 가진 영장류를 이기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스티브 제이 굴드의 그 진화의 생명의 테이프, 그 사고 실험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소세지 핸드와 평범한 손을 갖고 있는 두 영장류 종이 다툼하는 그 장면에서 사실 거기 나오는 침팬지처럼 보이는 영장류 중에 한 명이 영화 감독 다니엘 샤이너트입니다. 감독이 이 영화에서 카메오로 여러 장면에 등장해요. 아마 여러분 영화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은 이 다니엘 콴도 등장하고요. 이 샤이너트는 사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감독이 나왔네 하고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몇 장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에올의 과학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다중우주입니다. 우리말로는 다중우주라고 하기도 하고 평행우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영어 이름으로 멀티버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요. 그냥 통칭해서 같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어서 저는 여기서 지금 일단 평행우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평행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주라는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주가 영어 단어로는 유니버스예요. 여기서 유니의 뜻이 무엇일까요? 유니는 하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독특하다, 유일하다 할 때 유니크라고 하고요. 짐작할 수 있듯이 유니버스에는 하나라는 뜻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에게 우주의 정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전체 집합을 물리학자들은 유니버스라고 불러요.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의 바깥에 무언가가 있고 그 무언가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무언가도 함께 모두 다 포함해야 우주가 되는 거죠.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점점 유니버스의 바운더리를 넓혀 가다가 이제 더 이상 그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있는 우주에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유니버스의 바운더리를 크게 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유니버스가 되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사실 유니버스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과학자가 아니신 분들도 다중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계에서도 이런 고민을
고민을 심각하게 진행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맥스 태그마크의 유니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맥스 태그마크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는 무려 서로 다른 4종류의 평행 우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 4개의 레벨의 평행 우주가 있는 그런 상상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요. 차근차근 먼저 레벨 1 우주는 우리하고 같은 우주라고 할 수도 있을 듯한 우주예요. 그런데 너무 멀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들 아직 우주의 나이 안에서는 그 효과가 우리가 있는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우리 우주의 바깥에 있는 우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레벨 1의 평행 우주는 사실은 뭐 우리가 오래 살고 기다리면 결국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제한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오래 기다리면 더 먼 곳에 있는 정보도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벨 1의 평행 우주는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 그게 맥스 태그마크의 레벨 1 평행 우주입니다. 레벨 2 평행 우주가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평행 우주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우주 안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한 물리 법칙들이 있고 물리학의 상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전자의 전하량, 뉴턴의 중력 법칙의 중력 상수 G 이런 물리학의 상수들이 있는데요. 현재 물리학의 체계 안에서는 왜 하필 전자의 전하량이 그 값인지, 왜 하필 전자의 질량이 그 값을 가져야 하는지, 왜 중력 상수가 그 값이어야 하는지를 물리학의 체계 안에서는 우리가 결코 유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의 물리학의 상수들이 절묘하게 그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진화에서 별도 만들어질 수 있고 별 주변에 행성도 존재할 수 있고 그 행성에서 생명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인간처럼 이성을 갖고 있는 생명도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걸 도대체 물리학의 상수가 왜 그 값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상상이 바로 레벨 2의 평행 우주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우리 우주와는 다른 물리학의 상수를 갖고 있는 우주가 얼마든지 많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레벨 2 평행 우주예요. 사실 이 레벨 2 평행 우주의 장면이 에어레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두 바위 장면입니다. 어떤 황무지 같은 데서 에벌린과 그녀의 딸 조이의 역할을 하는 두 바위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흥미롭게 펼쳐지는데요. 이 장면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우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두 바위가 있는 곳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실은 대부분의 우주가 이렇다라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앞에 말씀드린 레벨 2의 평행 우주를 이 에어레 감독이 영화의 장면으로 구현한 거죠. 사실 맞을 겁니다. 레벨 2의 평행 우주가 정말로 있다면 그 많은 우주 중에 우리와 같은 생명이 존재하는 우주는 극단적으로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주는 솔직히 바위도 없습니다. 행성도 없고요. 별도 없는 우주가 레벨 2 평행 우주의 대부분의 우주일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벨 3 남았죠. 레벨 3 평행 우주가 사실 에어레에 그려진 이 평행 우주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레벨 3 평행 우주를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적 평행 우주라고도 생각해요.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측정이나 관찰을 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가능성으로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입자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입자가 정말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관찰하기 전에는 두 가능성이 함께 존재해요. 하지만 제가 딱 측정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입자가 왼쪽에 있네? 라는 걸 제가 알아낸 그 순간 입자가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은 사라져버리죠. 사실 이 과정은 한 가능성만 살아남고 다른 가능성은 모두 사라지는 이게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물리학자들이 부르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물리학자들은 솔직히 아직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붕괴의 과정은 실제한다라는 것은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해요.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실 물리학자들은 알고 있지 못해요. 이때 등장한 게 레벨 3 평행 우주, 양자역학적 다중우주입니다. 입자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측정해요. 입자가 왼쪽에 있는 걸 제가 알아냈어요. 그럼 바로 그 순간 입자가 오른쪽에서 측정되는 우주와 왼쪽에서 입자가 측정되는 우주로 우주가 두 갈래로 나뉜다라는 개념이 레벨 3 양자역학적 평행 우주의 개념입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매 순간 분기하면서 우주가 정말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숫자의 우주로 갈래로 분기하고 있다. 사실 이게 에어레 평행 우주에 그려진 이 멀티버스의 개념이기도 하는 거죠. 레벨 4 평행 우주도 맥스 태그마크의 책에서 제안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마 많은 물리학자들이 약간 고개를 갸웃하긴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상상력의 끝판왕 같긴 했어요. 맥스 태그마크가 제안하는
레벨 4 평행 우주는 뭐냐면 수학이 우리와 다른 우주입니다. 저는 근데 여기는 잘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수학이 우리와 다른 우주가 과연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이 맥스 태그마크는 그런 우주도 상상해보자 라는 제안을 레벨 4 평행 우주의 개념에 담고 있죠. 이 평행 우주 얘기를 쭉 이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에에올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평행 우주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에에올의 등장인물들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을 온 동양인 가족입니다. 미국이라는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의 삶도 어쩌면 미국 안에 함께 평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평행 우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개념 중에 또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통계적 불가피성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아이디어가 재밌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은 통계적으로는 정말 확률이 작아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랑 같아져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확률이 작아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횟수가 무한대라면 아무리 작은 확률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계적 불가피성이라는 것이 에에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말씀드린 3레벨 평행우주, 양자역학적 다중우주를 생각하면 우주의 개수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럼 그 수많은 우주 중에 어떤 우주에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세지 핸들을 갖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우주 있습니다. 아무리 확률이 작아도 우주의 숫자가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런 우주가 가능한 거죠. 영화의 이름이 라따뚜이가 아니라 라카쿠니인 우주. 그래서 등장인물이 생쥐가 아니라 너구리인 우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확률이 작아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으면 어떤 상황도 구현된 그런 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영화에서 구현된 과학적인 아이디어죠. 제가 이 통계적 불가피성을 갖고 떠오른 또 재밌는 책이 있어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아주 기발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주 기발한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의 이름이 무한 확률 추진기입니다. 이 추진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정말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가 하냐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라고 주장해요. 그럼 맞죠? 확률이 정확히 0만 아니라면 수많은 가능성을 우리가 시도하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구현된 그런 상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확률 추진기는 이 확률이 0이 아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내부적인 미케니즘, 소설이라 정확하게 어떤 미케니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미케니즘으로 그 안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확률을 키워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구현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무한확률 추진기로 이 소설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것이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 그때 지구에서 외계에서 온 우주인과 지구인 둘이서 무한확률 추진기를 이용을 해서 그냥 지구 주위를 운항하고 있는 외계 우주선의 내부로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 영화에서 재밌게 묘사한 장면이에요. 에에올의 두 바위 장면을 보면 과학자인 제게 굉장히 와닿는 대사가 있었어요. 과학의 역사에서 모든 새로운 발견은 결국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사소하고 멍청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이 새로운 발견이 이어진 역사다. 그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 여기에 공감하거든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계에서 전혀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 태양계의 중심은 과거에는 지구였잖아요. 그러다가 태양계의 중심이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인 우리가 수많은 동물종의 한 종일 뿐이다라는 걸 또 깨닫게 해줬고 이런 우리가 얼마나 사소하고 평범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준 것. 그게 바로 이 과학이 우리에게 준 그런 깨달음인데 저는 이런 깨달음이 어쩌면 선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에올은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뿐 아니라 에에올에 구현된 그런 철학적인 세계관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눈치채셨을 이 에에올에 그려진 철학이 실존주의입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한 얘기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우리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서의 실존이 우리의 본질보다 더 앞선 거다. 더 중요한 거다. 그런 주장을 한 실존주의를 떠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허무주의라고 하죠. 그것도 영화에 굉장히 자주 대사로 등장합니다. Nothing matters라는 대사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 허무주의 같은 것도 이 영화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철학의 한 줄기이기도 해요. 이거하고 관계돼서 알베르트 까뮈의 부조리의 철학도 이 영화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알베르트 까뮈
까미의 부조리의 철학은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로 부조리하다라는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건데요. 이 까미의 부조리는 사실 따라서 아무 의미 없다라는 허무주의로 이끄는 것은 아니고요.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을 긍정하도록 하는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 영화에서 남편이기도 한 웨이몬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 까미가 이야기한 부조리의 철학, 부조리하고 세상은 모순이고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할 얼마든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긍정으로 부조리함을 받아들이는 그런 웨이몬드의 생각이 그걸 보면서 까미가 이야기한 부조리의 철학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허무주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거와 굉장히 많은 평행우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멀티버스와 사실 관계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에블린의 딸이면서 이 조브 투바키로 변신하기도 하는 조이이자 조브 투바키가 보여준 생각이 저는 이 멀티버스와 허무주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브 투바키는 이 알파버스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멀티버스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하면은 어떤 생각에 이를 수 있냐면 만약에 정말로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하찮고 사소하고 아무 의미 없고 그런 생각에 이를 수가 있죠.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의미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생각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조브 투바키가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허무주의에 빠진 것과 제가 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떠올린 철학자가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는 다들 아시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실 그런데 이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사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의심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존재라는 걸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를 단순한 게 아니고요. 의심하는 순간만큼은 의심하는 나를 의심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아주 멋진 생각인데요. 데카르트가 이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유럽 각지를 여행합니다. 그러면서 방문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습득하게 되면서 어떤 것도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돼요. 데카르트가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준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것과 조브 투바키가 다양한 멀티버스를 방문함으로써 자기가 있는 이곳에 허무함을 깨달은 것이 물론 조브 투바키는 허무함을 깨달은 거고 데카르트는 놀라운 그 철학적인 성찰을 하게 됐다는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떠올려 보기도 했어요. 사실 과학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과학이 어디서 처음 출발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과학자들이 이오니아 지방을 떠올릴 거예요. 이오니아가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여기 그리스 쪽이 있잖아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동쪽 그 사이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요.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와 마주 보고 있는 지역이 이오니아 지방입니다. 그곳이 항구 도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역항의 역할을 고대에 하게 돼요. 근데 무역항이면 굉장히 다양한 여러 민족들이 그곳을 방문하잖아요. 그럼 이오니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로 보여요. A 지역에서 온 사람은 A라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막 주장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B라는 신이 있다고 막 존재해요. 둘이 싸웁니다. 그걸 둘이 싸우는 걸 가만히 지켜본 이오니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잠깐 A하고 B 중에 어떤 신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될까요? A도 틀리고 B도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오니아에서 처음으로 어떤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겠다라는 시도가 아닌 신의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케니즘으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겠다라는 상당히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도 다양함, 서로 다른 민족에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그런 신념들의 충돌 같은 것을 보면서 과학이 출발하기도 했죠. 이런 걸 보면 이 에어올에서 그려진 다양한 멀티버스를 방문한 것, 그리고 이오니아 지역에서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화와 신화들이 만난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인류에게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그런 방안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에어올에 앞에서 제가 여러 영화가 오마주 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어올을 보실 때 또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게 에어올의 다양한 상징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원입니다. 원. 그리고 거울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거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재밌어요. 거울은 현실을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춰진 것이 현실은 아니죠. 거울은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자체는 아닌
원이라는 그런 묘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홀 영화에서도 이 거울이 등장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이 에어홀에 등장하는 원의 이미지입니다. 원은 인류의 문화에서도 수없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원은 이 순환의 의미가 있죠. 원을 따라서 여러분이 걸으면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원. 사실 이 원의 이미지가 에어홀 영화 전반기에 등장해요. 이 에블린과 웨이먼드가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잖아요. 조이가 돌아가는 세탁기의 회전을 계속 보면서 굉장히 침울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조이가 이 돌아가는 원의 이미지로부터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지금 현재의 삶을 떠올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이 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양에서는 음양의 이미지도 있죠.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고요. 원을 그리면 그 안을 비어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비어있다는 이미지, 따라서 무의미의 이미지 같은 굉장히 중층적인 의미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시각적인 상징이 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원의 이미지로 가장 많은 분들이 떠올릴 것이 당연히 베이글입니다. 이 영화에서 조브 투바키가 알파버스에서 Everything Bagel이라는 커다란 베이글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Everything Bagel이라는 것이 사실 베이글의 종류로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Everything Bagel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로 미국인들이 베이글을 잘 먹잖아요. 이 베이글 표면에 이것저것 아무거나 모든 걸 다 올렸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곡류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베이글을 미국에서는 Everything Bagel이라고 불려요. 이 에어홀에서 조브 투바키가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그 커다란 회전하는 베이글, 그 이름을 Everything Bagel이라고 붙인 것이 미국인들에게는 아마도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주 먹는 Everything Bagel을 떠올려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Everything Bagel, 이 회전하는 베이글의 이미지가 또 관련되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인류가 처음 촬영에 성공한 블랙홀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블랙홀 이미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게 도넛 모양이거든요. 베이글 모양입니다. 정말로. 근데 블랙홀이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어홀에 등장하는 Everything Bagel이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블랙홀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미국에 실제 존재하는 Everything Bagel, 그런 의미도 있죠. 두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베이글 혹은 블랙홀로 들어가게 되면 각자는 소멸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좁은 공간에 함께 있게 되잖아요. 이 영화의 Everything Bagel이 또 의미가 소멸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조브 투바키가 이 에블린을 설득해서 함께 베이글로 빨려 들어가자라고 설득하잖아요. 그게 함께 소멸하자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함께 드디어 베이글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제안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Everything Bagel과 정확히 반대의 이미지가 또 등장해요. 그게 바로 웨이먼드가 막 세탁물에 붙이는 구글리 아이라는 인형 눈입니다. 인형 눈깔. 바깥은 하얀색이고요. 안에 눈동자가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글리 아이스와 베이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Everything Bagel은 바깥이 검은색이고요.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가 흰색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구글리 아이스는 완전히 거꾸로죠. 가운데가 검은색이고 바깥쪽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결국 Everything Bagel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그런 개념에 정확히 음과 양이 뒤집힌 형태가 웨이먼드가 자주 보여주는 이 구글리 아이스의 이미지인 거죠. 이 에어홀에서 에블린이 결국은 이제 그 조브 투바키와 맞서는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에블린의 이마에 구글리 아이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 구글리 아이스가 Everything Bagel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 볼 수 있죠. 이 에어홀에 등장한 여러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에어홀에 관계돼서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읽은 글이 있었어요. 시내 21의 송영국 평론가가 기고한 글인데요. 그 글에서 재밌는 포인트에 착안해요. 평론가님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걸 우리말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단어가 다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적으면. 근데 이응이 우리말의 자음 중에 음가가 없는 유일한
끝나는 자음이 이응이죠. 그래서 이 송영국 평론가가 이응으로 부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해요. 모양도 비슷하게 이응은 제로를 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송영국 평론가의 문장 중에 되게 와닿는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찮음으로 위대하다라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시기도 합니다. 그 비슷한 글을 데이빗 엘리치라는 분이 영어로 기고한 글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에블린은 D1이 아니다. 에블린은 제로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D1, 영어 표현의 D1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누군가를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있는 재밌는 영화가 아까도 등장했던 매트릭스 1이에요. 매트릭스 1의 등장인물 주인공인 네오죠. 네오를 철자로 적으면 NEO입니다. NEO의 철자에서 O를 맨 앞으로 옮겨보세요. 그럼 철자가 ONE가 돼서 1이 되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1에서는 네오를 D1이라고 부릅니다.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B1, 그 사람이 바로 네오라는 뜻입니다. 이 네오가 또 뉴라는 뜻도 있거든요. 새로 재림하게 될 일종의 재림예수 같은 상징으로 네오라는 이름을 이 영화에서 쓰기도 했죠. 그래서 데이빗 얼리치라는 이 평론가도 에올에서 영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존재를 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에벌린이 영화에서의 우리가 속한 우주에 등장하는 에벌린이 모든 멀티버스를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이유로 에어에서 그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이 우주에서 모든 것에서도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멀티버스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에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추가 질문도 한두 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첫 번째, 평행 우주 세계에서 과학기술을 이용해 다른 우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건너갈 수 없습니다. 물리학에서의 평행 우주는 매번 갈래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의 평행 우주는 여전히 그런 우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고 그곳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물리학에서의 평행 우주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우주와 평행으로 진행되는 또 다른 평행 우주로 여러분이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전히 멀티버스가 있다고 한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는 유니버스, 단 하나인 우리 우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행 우주와 과학기술에 관계돼서 재밌는 그 주장이 최근에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퀀텀 컴퓨팅 들어보셨을 텐데요. 퀀텀 컴퓨팅이 왜 그렇게 빠를까라는 걸 그 설명하는 그 어떤 과학자 중에 한 제안이 재밌습니다. 뭐냐면 사실 퀀텀 컴퓨터가 하는 일이 양자역학적인 다중우주를 여럿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이 우주, 저 우주, 다른 우주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우리 우주에서 최종적으로 평행 우주에서 동시에 진행된 계산 결과를 모아서 출력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퀀텀 컴퓨팅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라고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건 퀀텀 컴퓨팅이 왜 효율적인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평행 우주로 옮겨갈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간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게 흐르는데 평행 우주가 정말 모든 것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라는 재밌는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흐릅니다. 제가 있는 곳과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정확히 해발 고도가 같지 않잖아요. 그 중력이 다릅니다. 중력이 다르면 제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이 다르죠. 하지만 평행 우주에서의 평행의 의미에선 동시라는 개념을 시계로 잰 시간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온 우주와 뒷면이 나온 우주로 갈리잖아요. 그때 바로 그 순간은 두 우주가 평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시계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이 선택의 순간에 두 우주로 갈린 그 순간은 한 순간일 수밖에 없어서 평행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여전히 매번 다르게 일어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평행 우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올에 그려진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 물리학의 개념들, 영화의 특성들, 에올에 그려진 재미있는 상징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3번 봤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에올 한번 꼭 찾아서 여러분들 재밌게 관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